자, 이번에는 법률행위 목적이라는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349쪽이 되겠습니다. 법률행위 목적을요, 계약의 내용이라고도 부릅니다. 소위 이 계약의 내용이 적법해야, 적법 요건을 구비해야 유효다. 그래서 이 계약의 목적, 법률행위의 목적을 유효 요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요. 그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유효가 되기 위한 요건에는 이렇게 5가지 요건을 구비해 주셔야 됩니다. 첫째요, 그 목적이, 법률행위라고 하는 계약의 목적이 유효라는 것이 되기 위해서 첫째가 확정되어져야 된다. 확정. 정해놨냐 이거죠. 정해놨냐. 뭘 정했는데 목적물이 뭔지, 돈이 얼마인지 정해놓고 계약을 했냐. 이 문제가 바로 확정성의 문제. 두 번째는 그 계약의 목적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계약이냐. 가능성이 있어 없어 그 계약이. 가능성 문제. 세 번째는 그 계약의 목적이 법 질서를 지킨 거야 어긴 거야. 적법성 문제. 그 다음 네 번째가요, 그 계약의 내용이 윤리적으로 타당한 거야 타당하지 않은 거야. 타당성 문제. 다섯 번째는요, 그 계약의 내용이 공정성을 담보한 거냐 안 한 거냐. 공정성 문제. 이렇게 5가지 요건을 충족을 시켜 주어야 이 계약은, 법률행위는 유효로 처리가 되옵니다. 자, 그래도 이 5가지 요건 구체적으로 하나씩 만나보시겠습니다. 먼저 확정성. 우리가 보통 매매 계약을 할 때는 계약할 때 돈이 얼마고 목적물은 어느 것이고 이거를 미리 정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고용계약을 하더라도 나 월급 얼마 줄 거야. 이거 계약할 때 급여 얼마인지를 딱 정하고 들어가거든요. 그 노동시간은 얼마고 이렇게 정하고 들어가요. 근데 간혹 정하지 않고요. 계약할 때, 계약서 쓸 때 액수를 정하지 않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요. 일하는 거 봐가지고 내가 월급 책정해 줄게.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계약서 쓸 때는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계약이 흘러가고 있죠. 이런 계약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느냐? 이 문제가 이 확정성의 논의의 쟁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판례는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매 목적의 확정은요, 계약 당시에 반드시 확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계약서 쓸 때 반드시 정해놓고 들어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다. 이걸 유념하시면 좋습니다. 소위 아파트 분양계약을 할 때도 보시면 분양계약서 쓸 때 몇 동 몇 호인지는 확정돼 있잖아요. 우리는 선분양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입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계약서 쓸 때는, 분양계약서 쓸 당시에는 아파트 동호수가 지정돼 있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목적물이 어느 것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계약은 흘러가고 진행이 되거든요. 이런 계약을 무효로 보느냐? 무효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왜요? 계약 당시에 확정을 안 해도, 이게 확정되지 않아도 계약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부분이 중요한 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가능성 문제. 이 계약 내용이 실현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 문제가 가능성 문제입니다. 이때 가능성이 없으면, 계약의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법학에서는 불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불능이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합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고,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불가능하니까 이걸 불능이라고 그래요. 불가능은 없고 불능이라는 개념만 있어요. 불능. 이때 불능은 2개로 나누어지는데요. 첫째가 처음부터 계약서 쓸 때부터 실현 불가능했어. 이걸 원시적 불능. 계약서 쓸 때부터야.
계약서 쓸 당시부터 계약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계약이었어. 원시적 불능이고요. 계약서 쓰고 나서 계약서 작성 후에 실현 가능성이 없었어.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후발적 불능, 양자를 이렇게 구별짓습니다. 이 구별짓는 까닭은 왜냐하면 이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가 여기서 구별짓겨 달라지게 돼요. 처음부터 계약서 쓸 때부터 처음부터 목적이 실현 불가능했어요. 이런 계약은 무효로 처리가 됩니다. 반면에 계약서 쓰고 나서 나중에 실현 불가능이 되었어요. 이러면 무효가 아니라 유효입니다. 가령 공장 매매 계약을 할 때요. 할 때 이미 공장이 불 나버렸어요. 이 상태에서 계약서 썼으면 이 계약은 무효예요. 왜요?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반면에 계약서 쓰고 나서 공장이 불이 나버렸어요. 이게 후발적 불능이고 유효예요. 가령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나서 잔금 치를 때쯤 가게가 불이 나버렸어요. 불이 나서 세입자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이런 경우를 우리는 후발적 불능이라고 해요. 계약서 쓰고 나서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세입자가 가게 점포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됐어. 그러면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점이에요. 유효. 그럼 이걸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들어갈 수 있어요. 계약 성립한 후에 불능이라서 줄여서 후발적 불능 이렇게 명명하게 된 거거든요. 이때 그러면 계약서 쓸 때는 가게가 있었던 거고 잔금 치를 때 건물이 불나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느냐? 둘로 나눠 처리해요. 그 가게가 불난 것이 주인의 잘못이면, 주인의 과실이 있으면 이거를 채무불이행이라고 부릅니다. 채무불이행. 이 가게가 불난 거는 주인 당신 잘못이잖아. 네 잘못으로 불이 나서 가게를 세입자한테 넘겨줄 수 없어. 채무불이행. 그 책임은 누가 져요? 주인이 지죠, 주인이. 따라서 세입자가 그 가게 들어가려고 했다가 불이 나가지고 인테리어 시설을 하다가 말아서 피해 입은 거 몽땅 그거 주인이 책임져요. 그 책임을 우리는 채무불이행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 조건은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후발적 불능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한다는 점이고요. 그 불능이 된 거, 불이 난 원인이 누구 잘못이냐? 주인의 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점. 과실을 우리 민법학에서는 귀책사유라고 불러요. 귀책사유. 귀책사유가 불이 난 원인이 원인 제공을 누가 했을 때, 주인이 잘못했을 때, 이때 책임이 바로 채무불이행 책임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주인의 잘못이 없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옆집에서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우리 가게가 불나버린 거야. 이거는 주인 잘못이 없거든요. 이럴 때를 우리는 위험부담이라고 해요. 자, 이 논의는 우리가 나중에 뒷부분에서 계약법 파트에서 별도로 따로 만나실 거예요. 어쨌거나 불이 난 원인에 따라서 채무불이행이냐 위험부담이냐를 논하게 되는데, 채무불이행이라고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주인한테 과실이 꼭 있어야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과실이 없으면, 주인한테 아무리 잘못이 없으면 이거는 위험부담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때 유념하실 부분은 이 불능으로 계약이 실현 불가능한 상황이 됐을 때 법적으로 무효로 되는 경우는 언제냐? 이때뿐입니다. 이때. 처음부터 불능일 때. 그래서 가게를 계약을 할 때부터 가게가 불이 나버렸다. 계약서 쓰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쓰고 있는 동안 가게는 불이 나고 있었어. 그게 원시적 불능이야. 그럼 계약은 무효이고요. 무효면 계약금 줬던 거, 계약금 걸었던 거 이거 다 돌려주고 처리해서 무효로 없는 걸로 돌리면 끝납니다. 근데 후발적 불능은 얘기가 달라요. 무효가 아니라 유효예요. 이거는. 과실이 있으면 채무불이행, 과실 없으면 위험부담. 이때 채무불이행이 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당신 잘못으로 가게가 불난 거야. 그래서 세입자가 점포를 운영할 수가 없게 되었어. 시설비도 2천만 원, 5천만 원 들였어. 이거 다 피해 입은 거
손해배상 문제로 해결이 돼요. 손해배상 하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불능은 해결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적법성이 되겠습니다. 적법성. 적법은 법을 지켰냐 어겼냐를 따지는 거고요. 법규는 다시 두 개 법규로 나누어서 강행법규인 것과 임의법규인 것 두 개로 나누어요. 강행법규 그리고 임의법규. 강행법규는 법대로 따라줘라 이런 의미. 임의법규는 법대로 안 해도 돼. 내 임의대로 해도 돼. 내 임의대로. 여기서 중요한 논리적 구조는 강행법규는 물권법이 주로 강행법규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물권법이. 반면에 계약법은 우리가 뒤에서 다루게 될 계약법은 법대로 안 하고요. 내 임의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법의 규정들은 대부분 강행법규니까 법대로 해라 이거죠. 법대로 해라. 이 법 규정을 어기면 강행법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계약법은요. 계약법은 임의법규이기 때문에 법대로 안 해도 돼요. 내 임의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임의대로. 그래서 예컨대 예를 들면 월세라는 게 있죠. 월세라는 거. 임대차 계약을 하면 월세를 받게 되잖아요. 이 월세라는 거는 법 조문에 보면 후급이 원칙이에요. 후급. 한 달 뒤에 월세를 받게 되거든요. 법 조문에는. 근데 주인인 내 입장에서 나 월세를 선물로 받겠다. 이걸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계약이라는 거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정하기 나름. 소위 특약이요. 특약이 법 규정보다 먼저 작동되는 게 바로 계약법이에요. 그래서 계약법 영역에서는 법 규정대로 따라줄 필요가 없어요. 왜? 임의 규정이니까. 그래서 계약법 영역은 특약이 우선하게 됩니다. 특약이. 특약대로 하는 거예요. 특약대로. 계약법은. 이 점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물권법은요. 대부분 뭘로 되어 있어요? 강행법규로 되어 있어서 법대로 해야 돼. 법대로 여기는. 법대로 해. 법대로. 반면에 계약법은 법대로 따르지 않아도 돼. 왜? 임의 규정이니까 내 임의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래서 특약이 지배합니다. 특약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 특약이 지배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만약에 종료가 되었다. 오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날입니다. 그럼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법조문에는 이 주인은 보증금 내가 1억을 받았다 그러면 보증금 1억을 빼줄 의무가 있어요. 이거 빼줄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방을 새 얻은 방, 목적물이죠. 방을 비워줄 의무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공평하게 동시에 이렇게 처리해주면 공평하게 해결이 됩니다. 우리 동시에 오늘 종료됐어. 그러면 보증금 가지고 오세요. 부동산에 내가 반키 넘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주는 게 공평하거든요. 법조문에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를 특약으로 이거를 배제할 수 있어요. 먼저 줄게 내가 보증금을 먼저 주기로 이렇게 특약을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 계약법은 이 계약법 영역에서는 법규대로 하지 않고 특약이 먼저 지배합니다. 특약대로라는 거야. 특약대로. 내가 보증금 먼저 빼줄게. 왜? 당신 편히 봐줄게. 세댁 당신한테 내가 편히 봐줄게. 보증금 먼저 줄게. 방은 천천히 줘. 천천히 빼줘. 이래도 되는 거예요. 거꾸로 세댁이 먼저 해줘도 세댁이 내가 방 먼저 비워줄게요. 보증금은 2달 뒤에 나중에 빼주세요. 우리 믿으니까. 이렇게 흘러가도 되는 거예요. 왜? 계약은 특약이 지배합니다. 특약이. 자, 그래서 적법할 때 법규요. 법규의 두 개 법규의 논리 구조가 이렇게 상이하게 흘러간다는 거. 이걸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뒤에 물권법을 다룰 때, 그다음 계약법을 다룰 때 큰 논리의 맥이 하나 잡히시게 될 거예요. 물권법은 강행 규정으로, 계약법은 임의 규정으로, 특약대로. 그래서 물권은 법대로 하는 거고요. 계약은 내 특약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요 점 유념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 법률의 유의가 유효하기 위해서 필요한 네 번째 요건이 바로 타당성입니다. 타당성. 윤리적으로 타당하냐 안 하냐 이 문제예요.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계약. 이게 타당성 문제. 그리고 우리 민법 103조에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법 103조에 조문을 보실까요? 교재 350쪽 보시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의 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선량한 풍속. 소위 미풍양속이라는 거죠. 미풍양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것.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이런 내용으로 하는 법률의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 이렇게 103조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103조는 뭐를 문제 삼느냐? 계약의 내용이죠. 내용을 지금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 계약 내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했냐 안 했냐 이거죠. 위반했냐. 위반하면 무효. 위반하지 않으면 유효.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03조가 사회 질서에 위반했냐 안 했냐를 따져주기 때문에 이 표현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반사회적이다. 반사회적이다. 그러면 계약은 무효.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이라는 말은 위반됐다 이거죠. 위반됐다. 뭐에? 사회 질서에. 사회 질서에 위반했냐 안 했냐를 따져주는 게 바로 103조가 되겠습니다. 예컨대 일산에서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아주머니 한 분이 매일 아침마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더니 저 아주머님이 이 할아버지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이런 제의가 실제 있었다고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습니다. 나하고 5년을 살아주면 5년을 나하고 살아주면 내가 60억을 줄게. 60억을.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어요. 이분한테. 운동하시는 분한테. 호수공원 앞에서. 싫어합니다. 싫어. 이때 고민을 누가 할까요? 고민을. 이분 고민 안 합니다. 누가요? 남편이 고민합니다. 남편. 보내야 돼 말아야 돼. 이 여자를 보내야 돼 말아야 돼. 이분 고민이죠. 이분 고민.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듣기로는 제가 전원에 의하면 가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이 할아버지하고 이 배우자 있는 이 여자분이 두 분이서 계약을 했어요. 5년간 같이 살아주기로. 배우자 있는 사람이 남의 첩이 되어서 살아주기로 하는 계약, 이걸 소위 첩계약이라고 해요. 요즘에는 이런 형태 계약이 비난을 받지만 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할아버님, 그 다음에 증조부 할아버님 때로 가면 이런 계약은 비일비재했었습니다. 할아버님 한 분이서 이쪽에 본처 있고 이쪽에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이런 경우를 왕왕 봅니다. 저희도 가보면 산소에 가보면 할머니 묘가 3개 있어요. 할머님이 3분이세요. 3분. 이렇게. 그게 이거죠. 이게 첩계약입니다. 이런 형태의 계약이 첩계약. 이때 이 첩계약은 두 사람의 자유에 의해서 자유의사에 의해서 결정된 계약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의 자유의지를 인정해주면 이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라고 해야 돼요. 유효다. 왜? 내가 원해서 한 계약이야. 내가 원한 거야. 원해서 했어. 원해서.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면 이 계약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유효입니다. 이 계약은. 유효 이래야 돼. 유효. 그럼 유효면 이 정한 대로 두 사람이 정한 대로 흘러가면 돼요. 계약은. 그럼 5년 살아. 5년 동안 이 집에 살아야 되고 그러면 60억을 주고. 이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면. 그런데 이 계약을 이렇게 유효로 하게 되면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뿌리가 되는 가정의 뿌리가 된 일부 일처제가 깨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자 있는 분이 이렇게 첩계약을 하는 거는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계약이다. 그래서 이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바로 그게 무효로 처리된 이유는 바로 계약의 내용이 문란하기 때문입니다. 문란하다. 사회질서에 위반된 계약이어서 법적으로 무효, 효력이 없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 계약을 여기다가 관철시켜보면 이 할배는 돈을 줄 의무가 없다는 얘기다 이거죠. 의무가 없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돈을 달라고요. 할아버님 돈 주세요. 5년 살았으니까. 달라고 할 권리가 없다는 얘기. 즉 권리도 의무도 쌍방에게 없어요. 왜요? 무효니까. 그러면 이 여자분은 선불 주지 않으면, 선불 안 주면 안 살겠네요. 이렇게. 왜?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 이거 공증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5년 살면 60억 주기로 공증을 받았어요. 공증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 받았어도 이 계약의 뿌리가 되는 게 바로 이거죠. 첩계약. 이 첩계약 자체가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공증 받았어도 이거 효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여자분은 돈 받기 전에는요, 이 돈 주기 전에는 들어가 살 일이 없네요. 그래서 선불조로 받습니다. 보통 이런 식의 계약은 이렇게 사회질서를 이렇게 문란하게 하는 계약은 선불이 아니면 계약하지 않습니다. 먼저 줬다면 여기서 만약 20억을 먼저 줬다. 선불로 줬다. 나머지 40억은 후불이다라고 그럴 때 이럴 경우에 이 계약이 흘러가다가 만약에 둘이 분쟁이 생겨서 깨졌다. 어느 한쪽의 분쟁에 의해서 깨져버리게 되면 계약은 5년 살아야 60억 주는 거잖아요. 이때 문제가 이거예요. 이미 선불조로 들어간 20억을 이 할아버님이 돌려달라고. 이거 돌려받을 수 있느냐 문제예요. 이 돈 돌려달라고 이거. 왜? 계약이 깨졌어. 너하고 한 계약이 5년인데 지금 깨졌어 중간에. 이거 내가 선불조로 준 거 다 돌려줘 라고 소송을 내게 되면 본래 무효라는 거는요. 우리가 공부하는 무효라는 거는 계약이요. 처음부터 꽝인 거예요. 처음부터 꽝. 꽝이라는 말은 효력이 없다는 거죠. 법적으로. 그럼 효력이 없으면 서로 줬던 거를 다 돌려받는 거예요. 이게 무효의 본래 모습이에요. 무효라는 거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거고요. 이 무효라는 거는 원래 내가 줬던 거, 계약을 통해서 내가 줬던 그 뿔을 되돌려 받는 거예요. 이게 무효의 본래 모습이자 원칙입니다. 따라서 내가 중개수수료를 법적으로 500만 원만 줘야 되는데 그 중개업자가 수수료를 3배를 더 받았다. 1,500을 받았다. 이거 무효거든요. 법적으로. 무효면 내가 줬던 금액은 법정 수수료 넘은 금액은 다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라는 거는 줬던 걸 다 뺏는 거야. 뺏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돌려받는다. 내가 준 거 다 돌려달라고 돌려받는 거죠. 요거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이라고요. 돌려줘. 내가 준 수수료 돌려달라고. 법정 수수료 넘은 거 다 돌려줘. 이게 무효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럼 이 무효의 본래 모습을 여기다가 관철을 하게 되면 이 할아버님은 20억을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게 돼요. 부당이득으로. 이거 준 거 부당이득이야. 왜? 무효니까. 이 계약이 무효니까 네가 가져간 거 부당이득이지. 그러면 부당이득이니까 뭐 해달라고요? 반환해달라고 이렇게 소송을 하게 되면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 돈을 찾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할아버지 눈에는 이 여자 말고도 저 호수공원에 있는 모든 여자가 다 이렇게 가능하죠. 이렇게 접근 가능한 여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회질서가 문란해지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은 여기서 방향을 턴해버렸어요. 이 계약이 원래 무효면 돌려받는 거예요. 부당이득으로.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하나 딱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이 계약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 즉 103조에 위반한 계약, 이런 계약이면 돌려받게 하면 안 돼요.
이분이 이 돈을 돌려받게 되면 이분은 또 다른 여자한테 이런 계약을 계속해서 끌고 나갈 거예요. 이거는 우리 사회가 망가지는 거죠. 그래, 우리 사회가 망가지는 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못 찾아가게 해야 된다. 못 찾아가게. 그래야 이 사회 질서가 깨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예외를 설정하게 되었어요. 이 계약의 내용이 반사회적일 때, 103조 위반일 때요. 103조 위반인 때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돌려받을 수 없어요. 돌려받을 수가.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못 돌려받는다. 이걸 우리는 불법 원인 급여라고 그래요. 처백에 준 돈이 20억. 이 20억은 바로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형태로 준 급여죠, 급여. 그래서 이 급여를 20억 선불로 준 거, 20억 선불로 준 이 돈을 불법 원인 급여물 이렇게 부릅니다. 같이 가실게요. 불법 원인 급여물입니다. 이렇게. 이 돈은 찾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찾아오게 되는 순간 우리 사회 질서는 박살나버리니까. 이 급여 준 거를 말이에요. 미리 준 거. 안 준 거는 안 주면 되죠. 줄 의무가 없으니까. 줘버리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조문이 민법 103조예요. 103조. 바로 이 103조는 개인한테 자유는 2대, 이 개인한테 선택할 자유는 2대, 계약의 내용이죠. 내용을 지금 문제 삼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 내용이 문란하냐 안 하냐. 문란한 형태의 계약은, 이런 문란한 형태의 계약은 하지 말아라. 하면 어떻게 되는데? 법적으로 보호를 안 해줘. 너한테 권리를 보호해 주질 않아. 네 권리를 주지 않아. 이 돈 받을 수가 없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 그리고 당신 이거 주면 못 돌려받아. 왜? 불법 원인 급여라는 이 이론이 작동되기 때문에. 그래, 103조의 가장 중요한 맥락은 바로 이거예요. 어떤 행위로 103조를 위반해서, 사회질서 위반해서 이렇게 계약을 했다. 그래서 준 돈, 이 급부, 이걸 불법 원인 급여라고 부르고요. 이 급여물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돌려받을 수 없다. 그럼 여자분이 몸 팔아서 영혼을 파는 거예요. 영혼을 판 대가도 법적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불법 원인 급여가 작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이런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계약은 하지 마라 이거죠. 하면 어떻게 되는데? 하면 법이 보호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103조를 저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착하게 살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계약 하지 말고. 103조의 마지막 교훈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근한 예로요. 제 아는 친구 중에 하나, 초등학교 동창 중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개발에 관한 인허가를 받으려고 그랬어요. 인허가를요. 이 인허가가 법적으로는 나지 않는 거예요. 인허가를 받으려고 시장을 아느냐. 이분이 잘 아는 분이 시장이 있대, 이쪽에. 관할 구역의 시장. 이분이 친구고. 같은 골프를 치다가 동호회에서 만났어요, 이분을. 둘이 친하다고 그랬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인허가를 받아내려고 이 친구분한테 7억을 넣었습니다. 7억을. 인허가 받게 해달라. 그리고는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연락이 없어요, 이분한테. 아무 연락이 없어요. 이 돈. 인허가라고 하는 청탁이죠. 청탁 대가로 준 7억. 청탁을 위해서 쓴 7억. 이 돈이 바로 사회 질서를 위반하게 하는 돈이죠. 이 돈은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바로 불법 원인 급여가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어려워졌어요. 신용불량자 되고 그랬어요. 이런 이유가 바로 103조하고 이 103조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될 중요한 논점은
어느 것이 그러면 어떤 형태의 계약이 바로 사회질서 위반인지 이 부분을 유형별로 고찰해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50페이지요. 350페이지 보시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 판단 기준이 나와 있어요. 판단 기준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요, 계약의 내용이 문란하냐 안 하냐 이거죠. 이렇게 첫 계약처럼 내용이 문란하다. 그러면 이거는 반사회적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되겠습니다. 첫째가 내용이 문란하다. 내용이 아름답지 않은 거죠. 첫 계약 아니면 도박하는 거, 노름하는 거. 두 번째는요, 반사회적인 조건, 소위 불법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불법 조건. 우리 민법 151조가 이걸 규정을 하고 있어요. 151조를 옆에다 넣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불법 조건. 즉 조건이요. 조건이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조건이. 예를 들면 신종환이라고 하시나요? 도박했다가 이상해지신 분. 이분이 호동이한테 돈을 빌려와서 형, 나 돈 좀 빌려줘. 왜? 돈이 필요해. 이렇게 10억을 돈을 빌렸습니다. 이쪽에서 채무자, 여기 돈 꿔준 채권자. 돈을 빌려주는 계약은 아무 문제 없죠. 금전거래하는 거니까. 그럼 이쪽에서 돈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얘가 돈을 빌릴 때 여기다 조건을 걸었다. 조건이 이게 불법이었다. 조건이 범죄였다. 밀수해서 내가 밀수하려고 그러는데 성공하면 내가 10억 돌려줄게. 이럴 때는 조건이 범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103조 위반입니다. 이렇게. 사회질서 위반인 이런 조건이면 이 계약 전체가 무효로 됩니다. 이 조건이 범죄하고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계약은 무효로 돼서 이 돈은 돌려받는 게 아니라 못 돌려받아요. 이런 경우에는. 왜냐? 범죄에 쓰이는 걸 알면서 이분이 대준 거죠. 이럴 때는 이 돈 못 돌려받는다고. 그래서 결론이 착하게 살자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게 불법 조건이고요. 세 번째는 동기의 불법이라는 개념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첫 번째가 내용이 문란한 거예요. 내용이 문란했다 이렇게. 두 번째는 조건이 불법성을 띠고 있을 때고 세 번째는요. 동기의 불법이 있을 때요. 동기의 불법성이 있을 때 이 문제가 동기의 불법이라고 해요. 가령 내가 건물을 임대를 얻었습니다. 임대를요. 임대하는 거 아무 문제 없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거는. 이거 제재할 방법 없어요. 그런데 이걸 임차한 이유가 뭐냐면 도박장 개설하는 것이 동기였다. 이게 목적이었어요. 소위 동기라고 그래요. 동기. 근데 이 도박장 개설이 자기 마음속에 머무르면 이거는 법적으로 제재 못하죠. 왜? 내 속에 있는 거니까. 근데 이 동기가 도박장 개설이라는 동기가 외부로 드러나면 표시되어지면 이 동기가 뭐 할 때 표시가 되어지면 법적으로 이게 무효다. 그래서 하우스방을 지금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럼 표출이 된 거죠. 그러면 이건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그럼 임대차 계약이 무효니까 이 주인은 내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동기의 불법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언제냐. 동기라는 거는 내 속에 있는 건데 이게 밖으로 표출이 돼 드러나올 때 이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동기가 내 마음속에 머무르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누구를 죽이고 싶든 체제를 전복하고 싶든 이건 아무 상관없는 거죠. 사상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 동기가 법적으로 문제될 때는 동기의 불법한 거. 이 동기의 불법성이 외부로 표시된 때는 법적으로 이게 무효다. 효력이 없다. 이 계약은. 그래서 이걸 동기의 불법이라고 합니다. 동기의 불법. 그래서 어떤 계약이 103조 위반으로 무효로 되는 경우는 우리 대법원의 판단 기준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두 번째는 조건이 세 번째는 동기가 이거에 의해서 103조 위반인지를
판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실 부분이요. 103조 위반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관한 고찰이 되겠습니다.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이면 그 계약은 법적으로 뭐가 되느냐? 무효죠. 이렇게. 유효가 아니라 계약이 무효로 됩니다. 무효로. 103조 위반이면 그럼 이게 103조 위반이냐 아니냐를 여기서 왜 따져주느냐? 103조 위반이면 중고, 자기가 중고를 찾아올 수 없다고 이거를. 못 돌려받는다는 점이다. 못 돌려받아요. 무효라도. 이게 무효라도 못 돌려받아요. 반면에 103조 위반이 아니면 103조 위반이 아니면 이게 103조 위반 아니면 못 돌려받아요. 아니에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엄청난 차이를. 제가 예전엔 강의할 때 이런 제안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교수님, 제 대신에 시험을 대신 쳐주세요. 시험을. 그러면 이렇게 백지수표를 제시하시더라고요. 백지수표를. 대리시험 쳐주시면 원하는 대로 금액 여기 쓰시라고. 제가 이런 제안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야간 강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계속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계속 술 드시고 오시더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주에 드디어 입이 딱 터지더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대리시험 쳐주면 백지수표 주겠다고. 그때 제가 이걸 받았어야지 인생이 바뀌어지는 건데 못 받았어요. 왜냐면 주기로 했던 돈을 그쪽에서 줘야 돼요? 안 줘도 돼요. 왜요? 무효니까. 그럼 제가 이 돈을 챙기려면 먼저 선불로 받아야죠. 선불로 먼저 받으면 저는요 시험장에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단 밤길은 두려워야 되겠지만 밤길은 어쨌거나 이렇게 받은 돈, 이렇게 대리시험 쳐달라고 받은 돈, 이것도 바로 사회질서 위반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민사법상으로 무효이고 그쪽에서 주신 돈은, 그쪽에서 저한테 준 돈은 돌려받을 수 없어요. 거꾸로 저는요 안 줬다면, 이게 선물로 안 줬다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효기 때문에. 그럼 이분이 안 줘도 준다고 그랬던 이 돈을, 만약에 이분이 저한테 주기로 했던 돈이 만약에 10억이면 10억을 안 주더라도, 이분이 안 주더라도 제가 뭐라고요? 손해배상을 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의무가 없어요. 줄 의무가. 돈을 지불할 의무가 없고 저는요 돈을 달라고 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안 주더라도, 이분이 저한테 돈을 안 주더라도 저는 손해배상을 치고 들어갈 법적인 장치가 전무하다는 점. 그 말인즉슨 이런 계약 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 그게 103조를 고찰하는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3조 위반이냐 103조 위반 아니냐 이 부분을 유형적으로 고찰을 하게 됩니다.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103조 위반이 되면 못 돌려받고 103조 위반이 아니면 돌려받는다. 이 점에서 엄청난 결과적 차이가 있어요. 결과에 있어서. 자,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논의, 103조 위반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관한 고찰을 직접적으로 들어갑니다. 350페이지 양과로 2번. 103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양과로 2번은 103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대로요. 양과로 3번은요. 양과로 3번은 103조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103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103조 위반에 해당한다. 어느 거냐? 이 유형적 고찰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 시험의 집중적인 출제 대상이에요. 그럼 이걸 왜 따지느냐? 103조 위반이면 못 찾아오고 이건 찾아올 수 있고.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실까요? 첫 번째는 증여의 성립 과정에 강압이 있었던 경우. 증여의 성립 과정에 강압이 있었다. 강압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외압이라고 하시면 돼요. 외압. 외압이 있었다. 언제요? 증여할 때. 증여 성립 과정에 외부의 외압에 의해서 증여가 이루어졌다. 이런 형태는 103조 위반이 아니라 취소 사유일 뿐입니다. 취소 사유지 103조 위반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증여의 성립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것은 내용이요. 내용이 잘못됐을 때가 103조 위반이거든요. 내용이 이게 문란해야 되거든. 내용이 103조 위반 첩계약처럼. 이건 내용이 문란해야 103조 위반이 걸리는 건데 이거는 내용이 문란한 게 아니라 증여 성립 과정에 외압에 의해서 하기 싫은 걸 한 거야. 하기 싫은 거를. 그래 이거는 103조 위반이 되지 않고 취소 사유일 뿐입니다. 취소 사유. 자, 이 사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됐던 거는 이 부분입니다. 이쪽 국가기관이 이 개인한테 외압을요, 강압을 했습니다. 강압을. 당신 전 재산을 이 국가에다가 헌납을 해라. 헌납해. 이 각서에다가 도장을 찍어. 안 찍으면 너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어. 그래서 강압에 의해서 이분이 고민을 거듭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이나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전 재산을 증여를 하자. 증여하자. 그래서 증여로 이 전 재산이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정수장학회 사건이에요. 정수장학회. 부일장학회라는 거를 이분이 운영을 하고 있었고 이걸 박정희 씨가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이렇게요. 국가기관을 통해서 외압을 했어요. 재산 헌납을 해라 우리한테. 이분은 그 당시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교도소에. 부정축제자로 몰려가지고 교도소에 있는 상황에서 이 각서에다가 증여각서에다 도장을 찍어라. 찍으면 너를 풀어줄게. 그래서 고민을 거듭하다가 이분께서 이 재단 설립자가 도장을 찍었어요. 증여하기로 하고 여기다가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풀려나온 거예요. 이 증여하기로 한 이 계약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외압이죠. 국가기관의 외압에 의해서 증여가 이루어진 거죠. 이때 이 증여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 박정희가 뺏어간 이 장학회.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게 이 정수장학회고요. 이 증여가 법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첫째 들여다볼까요? 이거는 내용이 문란한 게 아니에요. 이게 103조 위반이 되려면 103조 위반으로 내용이 문제가 되려면 계약 내용 자체가 문란해야 되거든. 사회 질서를 흔들어야 돼요. 이거는 내용이 뭐한 게 아니다. 문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내용이 문란한 것이 아니니까 이거는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런 결론. 103조 위반이 아닙니다. 103조 위반은 오로지 이거죠. 계약 내용이 아름답지 않아야 돼요. 문란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럼 이거는 외압에 의해서 하기 싫은 걸 한 거예요. 겁을 먹고 국가기관의 강압에 의해서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한 거니까 이거는요. 의사표시할 때 즉 의사가 뭐 할 때요. 형성과정.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 프로세스에서 하자가 있었다.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요. 취소 사유일 뿐이다. 취소 사유. 그래서 이 강압에 의해서 외압에 의해서 증여한 거는 103조 위반이 아니라 오로지 취소를 하냐 못하냐 이걸로 결판이 납니다. 마찬가지 지금 최근에 문제됐던 박근혜 대통령 이 사건도 K모 재단, 미르 재단도 같은 맥락이에요. 대통령이 강압을 한 거 아니에요. 내라 이거죠. 출연해라. 출연금 내라. 200억을. 이쪽에서는 지금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고 이쪽에서는 강압이었다 이거죠. 이때 뇌물죄가 되냐 안 되냐는 또 별개고요. 이쪽에서는 순수하게 요구했다는 거죠. 자발적으로 출연해 주세요. 이쪽에서는 무슨 소리예요? 강압이지 강압. 대통령이 눈 째려보기만 해도 겁먹는데 이건 강압 아니냐. 강압에 의해서 만약에 이게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헌납을 했다면 이거는요. 103조 위반하고 관계없이 오로지 취소를 하냐 못하냐 이걸로 해결할 뿐입니다. 민법적으로. 바로 이 논의가 바로 증여 성립 과정이 뭐가 있을 때 외압이 있을 때 이 문제에 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보실 주제가요. 두 번째 주제는 통정 허위 표시. 허위로 근저당 설정하는 케이스. 이게 실무에서는 많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A가 사업 실패를 했고요. 자기 명의로 집이든 차든 가질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 명의로 집을 갖게 되면 이 채권자는, 나한테 돈을 꿔주는 이 채권자들은 이 집이나 차를 득달같이 압류해가지고 채권 예수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집 명의를, 이 명의를 자기 명의로 실패한 이 사람 명의로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때 필요한 장치가 뭐냐면 집을 친구한테, 친인척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돌리는 거죠. 빼돌리는 게 가장매매라는 형태예요. 집 등기를 이쪽으로 친구 앞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왜요? 채권자가 압류 못 들어오게 하려고. 이걸 소위 허위 표시라고 그래요. 허위 매매, 가장매매. 그래야 채권자가 이거 압류 못 들어오니까. 아니면 허위로 이 친구 앞으로요. 이 집에다, 이 집을 두 대, 여기다 집을 그냥 두는 거예요. 두고 근저당을 이 친구 앞으로 걸어버려요. 예전에는 이렇게 가장매매로 썼어요. 집을 아예 친구 앞으로 이렇게 소유권을 옮겨놓는 게 가장매매라면, 근저당은 집은 여기다 두고 뭐만요? 근저당만 친구 앞으로 여기다 꽂아버리는 거죠. 근저당만. 그럼 왜 이게 이렇게 옮겨갔냐면, 전이가 됐냐면, 가장매매는 소유권을 아예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를 일로 옮겨가는데 지금 이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소유권을 이렇게 넘기려면 양도세 나오죠. 이쪽에서 취득세물 줘. 이쪽에서 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부가 비용이, 부대 비용이. 반면에 근저당을 설정하면 설정비만 내면 돼요. 설정비만. 돈이 덜 들어 그래. 이거보다 이게 돈이 훨씬 적게 들어요. 최근 추세는 가장매매보다 이런 형태를 많이 씁니다. 그럼 근저당을 왜 설정하냐? 여기 채권자들이 압류가 들어오더라도 이 채권자들은 일반 채권이고 여기는 근저당권이고, 그럼 여기 물권이기 때문에 배당해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배당해서 이 채권자들보다 이 근저당권이 1순위로 받아. 1순위로. 그럼 돈을 이쪽으로 다 빼돌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래서 이 집을 아예 옮기지 않고 근저당만 여기다 꽂아둡니다. 이렇게 근저당을 꽂아두는 형태는 둘이 짜고요. 짜고 허위로 표시한 거, 허위로. 이때 이 허위로 근저당 설정한 거는 내용이 문란한 게 아니에요. 내용이 문란해야 103조 위반이죠. 이거는 내용이 문란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표시만 짜고 허위로 한 것. 이것이기 때문에 103조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다. 허위로 근저당을 설정한 거는요, 표시만 어떻게 한 거예요? 허위로 근저당을 설정한 거예요. 표시만 허위로 했다. 그래서 이거는 103조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엔 아주 여러 번 빈번하게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부동산을 명의 신탁하는 것. 명의를 A가 B에게 차명으로 돌려놓는 거. 명의 신탁자, 여기를 신탁자, 여기 수탁자. 사위가 장모님한테, 이 장모님 앞으로 아파트를 명의 이전해 놨어요. 왜? 세금 안 내려고. 탈세죠, 탈세. 세금 덜 내려고 장모 앞으로 명의를 이렇게 옮겨놓은 거죠. 장모님, 아파트 명의를 장모님 명의로 해두셔야 되겠어요. 왜? 세금이 너무 나와요. 제가 아파트가 3개인데 세금이 너무 나와요. 명의를 일로 옮겨놓은 거죠. 이렇게. 이게 명의 신탁이라고 하죠. 명의 신탁. 뭐 때문에 한 거예요? 탈세 때문에 한 거죠. 탈세 때문에 이렇게. 탈세 때문에. 이때 만약에 이 사위가 이혼했다. 자기 딸하고요. 이 장모 입장에서 볼 때 자기 딸내미하고 지난달에 이혼했다. 이때 사위는 이거 달라고 그럴 거죠. 아파트 달라고 그러고. 장모는 못 준다고 그러겠죠. 이때 이 명의 신탁은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사위는 찾아올 수 있어요. 이걸. 만약에 이 명의 신탁이 103조 위반이면 찾아올 수가 없죠. 근데 우리 대법원은
명의 신탁은 부동산의 명의를 신탁한 거는 103조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측에 네 번째 양도세를 인수하는 거. 양도세. 원래 양도세라는 거는 누가 내는 거예요? 파는 사람이. 집을 이렇게 판다. 그럼 파는 사람이 내는 것이 양도세죠. 파는 거. 파는 사람. 이쪽이 양도세를, 이쪽이 취득세를. 근데 이쪽에서요, 매수자가 이 양도세를 떠안겠다. 이거 계약 자유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양도세 내줄게. 대신에 가격을 좀 다운시켜줘.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 양도세를 그래서 떠안기로 하는 거. 이것도 103조 위반이 아니다. 양도세를, 세금을 뭐 하기로 하는 거? 인수하기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다운 계약서 쓰죠. 우리가 현실에서. 실거래가보다 낮게. 10억짜리를 8억으로 다운 계약서 낮춰 쓰죠. 왜냐? 탈세죠. 탈세. 그래서 양도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거래가보다 낮게 기재하는 거. 이거 다운 계약서라고 그래. 이것도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유념하실 부분이 우리 대법원이요. 탈세하고 관련된 거는 103조 위반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세 번째가 뭐였냐면 명의신탁이었죠. 명의신탁 왜 합니까? 세금 안 내려고. 네 번째는 양도세를 인수했죠. 이것도 탈세죠. 다섯째는 다운계약서죠. 다운계약서. 모두 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예요? 탈세하고 관련된 거예요. 탈세. 이거는 우리 대법원이 103조 위반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할 단어는 이 세 가지는 하나에 하나. 탈세. 세무서는 탈세라고 그러고 우리 일반인은 절세라고 그러죠. 관점의 차이죠. 자, 그 세금하고 관련된 거는 103조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 그 다음에 여섯 번째요. 노태우 비자금 임치 사건이 있어요. 노태우 씨가 대통령 재임 중에 비자금을 노태우 씨가 조성을 했어요. 200몇 억을. 비자금을 만드는 거는 범죄 아니에요. 이건 범죄죠. 그럼 기업 회장님이 삼성이나 현대에서 50억씩 출연을 했다고 그래요. 50억씩 준 거, 비자금을 준 거. 이거는 범죄예요, 범죄. 그럼 이 돈은 돌려주세요, 각하라고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못 돌려받죠, 이거. 못 돌려받습니다. 왜? 불법원인 급여니까. 그래서 비자금을 만든 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거 못 찾아와요. 반면에 이 돈을 맡긴 거. 이 노태우 씨가 금융기관에다가 돈을 예치한 거를 우리는 임치라고 그래요. 임치. 돈을 맡기는 걸 뭐라고 그래요? 임치하는 거. 이게 103조 위반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그럼 잘 연구해 보실게요. 범죄를 저지른 거죠. 비자금을 만드는 거는 범죄예요, 범죄. 근데 그 돈을, 비자금으로 만든 돈을 은행에다가 맡긴 거는 범죄예요. 맡긴 거는 범죄가 아니지. 가령 제가 남의 차를 절도한 거는 범죄예요. 근데 그 훔친 차를 카센터에다 맡긴 거, 이건 범죄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이걸 구별한 거예요. 비자금을 뭐한 것, 조성한 것. 비자금을 조성한 거는 103조 위반이에요. 이 돈을 못 돌려받아, 이거 준 돈. 회장님이 준 돈은 다 못 찾아오는 돈이에요. 반대로 노태우 씨가 금융기관에다가 돈을 뭐한 거, 예치한 거, 임치한 거는 이거는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섯 번째까지 되셨어요. 그 다음에 양과로 3번에 103조 위반되는 경우가 있죠. 103조 위반되는 경우. 거기 1번부터 8번까지 있어요. 1번부터 8번까지. 이거 쫙 한번 읽어주시면 됩니다. 쫙 한번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2번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2번. 1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2번 특히요. 성공보수 약정 있죠. 변호사가 의뢰인하고 맺은 성공보수 약정. 여기 의뢰인이 변호사한테 이렇게 한 거죠. 무죄 판결 받게 해주면, 나를 무죄 판결 받게 해주면 뭐 해주겠다? 30억 주겠다. 바로 이 30억이 성공보수 대가입니다. 성공보수 대가. 그럼 이걸 인정해주면, 두 사람의 자율성을 인정해주면 이거는 둘이 자유롭게 한 거니까 이 계약은 유효죠. 유효.
그런데 이 계약의 내용이 문란하다는 거죠. 내용이. 왜 문란하냐? 이 변호사가 이 30억을 받으려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소송에서. 그럼 이기려면 이분은 뒷거리를 한다는 거지. 판사한테. 그래서 이 성공보수 약정을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가 없더라. 재판 질서가 재판의 결과물을 이 변호사가 돈으로 매수할 거 아니냐. 이러면은 우리 재판 질서가 아름다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내용을 성공보수라는 이 약정을 우리 대법원에서 규제를 한 거예요. 이 성공보수 약정은 재판 질서의 공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무효다. 근데 유념하실 부분이 이 계약이 민사건하고 형사건하고 달라요. 성공보수 약정을 하지 말아라. 이 성공보수 계약을 하지 말아라 하는 거는 바로 형사사건에서만 그래요. 형사사건에서만. 형사사건에서만 성공보수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왜요? 돈 주고 이 변호사가 판사 이거 어떤 식으로든 뒷돈을 주든 뭐를 하든 판사한테 어떤 거래를 할 것이니까 형사사건에서는 무효이고 다만 민사사건은 현재까지 허용됩니다. 따라서 성공보수 계약을 할 수 없는 영역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형사건만. 형사건에 대해서만 성공보수 계약을 하면 이건 무효예요. 아직도 민사사건 해도 된다는 얘기죠. 해도 된다. 이게 최근의 판례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최근의 판례. 의뢰인이 변호사하고 체결한 성공보수 약정. 이때 특히 유념할 부분이 이 부분. 형사사건. 민사사건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 예전에는 민사도 형사도 다 됐어요. 다. 변호사님들이 이걸로 돈 벌었어요. 형사사건으로. 근데 지금 이걸로 못 벌죠. 무효예요. 무효. 못 받습니다. 이 변호사만 해도 이게 실제 사건이죠. 채모 변호사. 이분이 30억 받기로 한 거죠. 한 건에 30억입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성공보수를 조건으로 걸지 말아라. 무효니까요. 기타 4번의 손실보전 약정, 5번의 보험금 부정 취득하는 거, 6번에 불법 조건이 붙은 거, 그 다음에 7번에 이중매매에서 적극 가담한 거, 이거 다 103조 위반으로 무효이고, 8번에요. 과도한 위약벌 약정도 바로 103조 위반으로 우리 대법원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그 유형을 한 2번 정도 쫙 읽어주시면 공부에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법률형의 목적이죠. 목적의 확정성에서 타당성까지 검토를 해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중매매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주제 그리고 법률형의 해석 이 부분까지 새로운 주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강좌에 이어서 다음 주 더 재밌고 그리고 즐거운 강좌로 새로운 내용 준비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